방금 들었던 이파리의 생성 물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면은 재배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호두나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추를 심든지 뭘 하든지 전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과 농사에서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해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 미국 대학에서도 똑같이 그 근거를 갖다 제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 외국을 심었는데 독서들이 자라면서 막 나무가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싹 저격을 했죠. 이파리 싹 떼버렸어요. 초록색 이파리 쫙 떠버린 것 같으세요? 갑자기 질질질 막 자라죠. 자라면서 키가 확 커버리잖아요. 그러고서 다시 이파리를 남겨놓으니까 점점 다시 짧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아까 이건 설명했어요. 돈 버리는 사람, 처갓집 많은 사람. 예전에는 호두나무, 사과나무나 호두나무 유시수를 북쪽으로 S자로 펴가지고 놓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뒤틀어서 U자로 그냥 고정시켜버리면은 영양생장 하는 녀석이 틀어지면서 약간 파쇄가 되고 색시생장으로 전환돼요. 그 결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뀐 방법이 있다. 프로젝트 상관없습니까? 프로젝트 떨어지면 또 거기서 또 자연 놈도 다시 하면 되죠? 비틀어가지고 묶는단 말이죠. 그렇죠. 비틀어가지고 예. U자로. 잠깐 묶어놓으면 걔가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된 다음에 끊어지는 거는 그대로 그냥 형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했죠? 아까 1년차 자르고 한 거. 자, 처음에 작대기로 키우죠? 그 다음에는 분질을 시키죠? 보셨죠? 이런 형태로 갑니다. 똑같은 형태의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당근. 뿌리는 자르면 새 뿌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당근 작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당근을 하게 되면 당근의 효과를 본 거예요. 제가 호두나무 발근을 시켜놓고서 자, 발근했죠? 그 다음에 잘랐어요. 아물죠? 그래서 분근이 되죠. 가늘고 다른 뿌리가 더 많아지죠? 참 예쁘죠? 그죠? 이렇게 당근의 효과는 상당히 유실수의 소득량을 바꿉니다. 심지어 저는 호두나무도 이렇게 이게 이제 호두나무 유화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화삽. 이런 작업도 해봤습니다. 자, 이 사과밭인데 지금 당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호두나무의 뿌리가 이놈이 여기 기꺼만 먹이는데 옆에 거 먹어. 그럼 얘가 막 치고 올라가죠. 빨간 녀석은 자꾸 찡거려가지고. 그래서 고르게 자랄 수 있게끔 당근 작업 같은 것을 좀 신경 써주는 게 좋다. 뿌리 자르니까는 여기에 본지가 나오더라. 여러분, 포트묘. 나무 뿌리는요, 사방팔방 그대로 쭉 뻗어나가야 맞아요. 근데 포트묘는 어떤 문제냐? 뿌리가 돌잖아요. 얘는 극초장기수에서 반드시 목이 감겨버립니다. 얘는 자라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버려요. 엉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나중에, 지금 절대 휴식 안 납니다. 지금 절대 휴식 안 나고 10년에서 15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때 나무가 이거 죽지지도 않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양이 이미 잡혀버렸잖아요. 잡혀버리죠. 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구정이 되버렸잖아요. 시험자는 피라고 하는 대로 저래 된다. 심었다 핀다고 해도요. 자꾸 된다니까. 안 됩니다. 포트면 그럼 포트면의 장점이 뭡니까? 포트 깨져서 심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럴 것 같은 포트면을 못 얻게. 그리고 포트면이 7인치 뭐 이런 거 화분에서 그 토양에 양의 한정이 돼 있거든요. 호두나무에 필요한 양분의 양이 나올 때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면은 안 된다. 특히 호두나무처럼 80년, 100년을 갖다가 목표를 하고 있는 나무는 초장기에서는 절대 안 맞다. 포트 쓰는 것은 한 작기 농사, 뭐 고추처럼 1년 농사, 뭐 수박이나 뭐 토마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다 포트로 쓰는 것이다. 숨 쉰다 얘기예요. 우리가 높은 기 산소 호흡을 한다. 자, 땅 속에 거름 잔뜩 집어넣지 말아라. 유기질량은 극히 일부다. 나머지 미네랄과 물, 수분, 공기도 있어야 한다. 호두나무에는 통기성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양 관리를 할 때는 부실부실하게, 부실부실은 뭐냐? 투수성, 통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호두나무가 침수가 되면은 제일 먼저 이 뿌리 골고가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식물체는요,
어떠한 자기 위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냐? 가장 끝에서부터 도마뱀이 꼬리자루로 도망가듯이 끝에서부터 죽어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라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파리부터 누래지죠. 시들러 버리죠. 이파리가 시들어 버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줄기가 시들죠. 그리고 점점 원래 종자가 발화해서 어떤 생명 원점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풀려요. 이게 지상부의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지하부, 침수가 됐고 나면 그때는 모든 뿌리 골목부터 다 떼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잔뿌리가 더 없어지고 그러다 점점 굵은 뿌리가 줄어들어가는 얘기예요. 생명 원점. 그렇게 해야만 개도 다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다시 주어졌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줄여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하려고 하는 욕망이고 원리입니다. 뭐 뻔한 얘기 갑시다. 아주 물은 주을 때와 말릴 때가 있어요. 요거는 인터넷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카페에다가 조시성 영역서, 조시성 호두나무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조시성 호두나무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시성 호두나무는요, 거름기 없으면 심지 마세요. 준비 안 됐으면 심지 마세요. 그냥 날개 똥자로 됩니다. 거름기 많고 토양 관리했는데 거기다가 심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묘목값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시성 호두나무를 갖다가 그 매만차에다 심지 마셔라는 얘기예요. 토양 검진, 토양 검진 해야겠죠. 그래서 조수생하고 거름 아까 넣는 거 얘기했죠. 나무 이파리가 지금 낙엽 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수확 후 낙엽 전까지 6일 투입한다. 그리고 나머지 30, 그때가 70%고 나머지 30%는 매년도 발화한 후부터 투표성, 화학 비료 위주로 30%를 조금씩 자주 주어가면서 운전한다. 자, 희미양. 아까 만시성 호두나무하고 조시성 호두나무의 생산량이 19배 날 수 있다고 했죠. 품종에 들어서. 그러면 내년도 생산량이 19배씩 차이 나면은 실제로 내년도에 필요한 양분도 19배 차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19배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왠지 아세요? 만시성 호두나무는요, 억제제매잖아요. 아니, 거름을 쫙 빼야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묶어서 수관의 부피를 작게 만들고 빨리 묶어서 생식생제로 전환시켜야 하니까. 근데 조시성 호두나무는 어떻게 해요? 막 집다 되게 불안하죠. 빨리빨리 키워하고 그리고 열매가 막 맺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열매 맺기 시작하면은 부피 완벽하게 안 채우잖아요. 최소한 3분의 2 이상 채워놓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게 애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아예 안 커요. 부피를 못 채웁니다. 3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인분 거름 갖다 넣고 막 이렇게 갖다 집어넣죠. 여기저기 갖다. 저도 제가 이제 넣었던 것들이고 사람들 동원해서 하는 거고 화학비료 쓰는 거고 거름 얘기합니다. 뭐 고란다는 얘기 뻔한 얘기고 저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인력을 하려면 기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호두나무 뿌리가 천도성입니다. 호기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해요. 발리기로 한 5번 있잖아요. 이 한쪽으로 씩 치고 나가잖아요. 판단 또 판단을 그럼 좀 깊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표투층에 있는 거기 있는 흙을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터를 쫙 쳐버리면 돼요. 그럼 뒤가 나라시 되지 않습니까? 채워진 거지 뭐 그게. 그죠? 이런 식으로 교차로 1, 2, 3, 4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정리를 해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저는 여러분들 제 혼자로 옛날 심었던 나무들 있잖아요. 전 참 불쌍한 놈이에요. 왜 불쌍하냐면 여러분한테 좋은 묘목 주고 저는 제일 찌끄레기 갖다 심거든. 그잖아. 돈 받았으면 좀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찌끄레기 심어요. 제일 불량품으로 갖다 심었던 겁니다. 쬐까만 거 갖다가 심어가지고 처음에 토양을 조성할 때 저도 주석 쌓았었고 거름 여기다 잔뜩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컸죠. 크기 시작할 때 또 갖다 거름 갖다 막 넣고 있죠.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 큽니다. 그러다가 야 거름 좀 더 갖다 놔봤더니 이쪽에다 다 산더미처럼 쌓았어. 쌍둥이 새끼가. 그리고 갑자기 비가 확 왔어요. 폭우가 왔어. 그 똥물이 쫙 번졌어. 과원의 절반 정도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뭔지 알겠죠? 거름은 져야 할 시기에 적절하게 뿌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시기에 안 맞는 시기에 잔뜩 갖다 집은다고 그건 거름이 아니라 독이죠. 제가 해외 출장 가서 그 짓을 벌였습니다. 쌍놈들. 그래서 그놈 한 놈, 관리하는 놈 잘렸죠. 자, 제초적으로 여러분들 호두나무는 아까 뭐였어요? 호기성 이라고 했죠? 호기성이라는 것은 공기 호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초제 쓰려면 조시성 호두나무 심지 마세요. 제초제 쓰시는 거. 제초제에 정말 민감합니다. 아예 성장이 멈추거나 고사해요. 그러면 좀 풀을 키우고 키우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유기질로 화분시켜서 하는 것이 좋고 만일 난 도저히 시간이 없어 그렇게 못한다 직장도 다녀야 한다 하시면 다른 거 가르쳐드릴게요. 풀이 아주 연약해요. 아주 어린 풀일 때 점심 먹기 전에 주말에 점심 먹기 전에 해가 뜨끈뜨끈하죠. 그때 요소비를 진하게 쳐시죠. 가능한 진하게 더 높지 않은 만큼 그래서 바닥에 살살살 뿌리고 다니세요. 여러분 깨 이식하고서 요소비를 잘못 주면 어떻게 돼요? 진하게 들어가면 시커멓게 타버리죠. 이건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풀도 타고요. 그럼 물리적으로 예초기를 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초기를 치면은 지 상부만 날아갔잖아요. 지 상부 기때 금방 또 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소비로 딱 쳐버리면요. 뿌리까지 다 타죽어서 제초기가 더 오래가요. 대신 요소비를 뿌릴 때 바닥에 살살살살 뿌려요. 바람이 날려가지고 호두나무에 파란 잎에 묻으면은 호두나무 잎도 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능한 물리적으로 제초하는 게 좋다. 병 중에 호두나무는 탄저병이 좀 심하다고 하죠. 근데 탄저균은요 모든 토양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양 속에 있고 탄저균은 우리나라에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는 탄저병 약이 한 가지만 쓰죠. 그래서 약발이 안 들어. 6가지 중에 탄저균이 무슨 균이 지금 작동되는지 모르는데 그죠? 탄저병을 방지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생초재배, 풀을 키우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내 과원의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탄저균이 안 나요, 절대로. 그런데 어쨌든 탄저가 왔어. 그때는 뭐 데프코나졸 이게 좀 잘 들어요. 데프코나졸하고 훈장 이 2가지 잘 들거든요. 그럼 뿌려주면 방지가 됩니다. 호두나무에는요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균에 대한 병이 좀 많습니다. 중국보다 오히려 우리가 많아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 계속 물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이 호두나무는 이 아까 얘기했던 기피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병충과 균이 그렇게 또 달라져 있지는 않아요. 사과나무 27번하고 비교하면은 1년에 진짜 2번, 3번만 쳐줘도 훌륭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뿌려졌는데요. 뿌려진 거 뽑아버리지 마세요. 다시 접목도 하는데 그냥 세워가지고 진짜 딱 대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다 붙습니다. 다 살아요. 얘는 오일벌레 왔었죠. 그래서 뽑아버리지 마십시오. 뿌리에서 힘만 있으면 다시 솟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토양 내에 양분 부족이에요. 양분 결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쐐기, 나방, 애벌레가 이렇게 이제 한 군데 군집에서 알을 낳거든요. 그거는 딱 껴가지고 밟아주면 됩니다. 박쥐나방이 와요. 박쥐나방은 줄기에 딱 하나가 알을 낳습니다. 딱 하나가 알을 낳고 이파리가 나가는 겨드랑이 있죠. 이 겨드랑이 딱 거기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 눈 밑에 있는 눈을 파고서 싹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꼭 톱밥같이 배설물을 배출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지가위는 안 갖고 다니더라도 주사기는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주사기 갖고 다니시면서 원액, 스미시온이나 일산 원액을 갖다가
거기다 딱 부어갖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쥐 나가면 금방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목기 어느 정도 성목기 얘기고 묘목 딱 심었을 때 있잖아요. 깨끗할 때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힌트만 줬죠. 저는 하나도 안 했어요. 원액 버저, 원액 버저. 오케이? 이게 최고예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풀어졌다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묘목기에는 원액 한번 들여 버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얘는 오리전벌레가 맞았던 게 옆에 그냥 이렇게 뿌리에서 다시 새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사리 포기하고 뽑아버리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청설모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근데 청설모는 정면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산토끼 안 보이죠? 토끼굴을 고양이가 다 들어요. 고양이가 다 들어서 애미는 못 잡아먹으면 새끼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전멸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청설모가 갑자기 개체수가 확 줄었죠? 날려다니는 애기는 못 잡습니다. 근데 새끼는 다 잡아먹어요. 고양이가. 여러분들이 청설모 걱정되시면은 호두 과원에 가끔 집에서 먹는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봉지에 좀 그래도 괜찮아요. 갖다가 호두 맛에 훅 가끔 던져주세요. 배불리 먹이지 말고. 그럼 국내 들고양이가 와서 좀 묻어먹다가 머리에 넣고 배회하면서 청설모 새끼는 다 잡아먹습니다. 참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설모나 딱따구리는 좀 심각합니다. 딱따구리는 호두가 막 이구가 있을 때 딱 와가지고 붕을 막 쪼아가지고 이렇게 뽕 내면서 또 먹어요. 그런데 청설모든 딱따구리든 까마귀 까치든 뭐든 1년 내에 며칠 오는지 아세요? 호두밭에? 보름도 안 가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참 좋죠. 열흘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봄에 호두가 수정이 돼가지고 호두가 막 커지죠. 그런다고 해서 호두 안에 있는 배아가 우리가 먹는 호두살 걔까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배아는 호두살은 우리가 수확하기 23일 긴 건 25일 전에 그게 다 찹니다. 그전에는 빠져 많은 것들은 이게 주머니일 뿐이에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호두살이 없어. 수확 바로 직전 23일 내지 25일 사이에 하루에 1.2g씩 팍팍 커요. 배가 꽉 차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거 다 알아. 사람보다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얘가 없을 때는요 오지도 않아. 그러다가 한 절반 정도 이상 찼잖아요. 그 이후서부터 와요. 그래서 청설모가 원래는 위해 조수가 아니라 호두나무와 청설모는 공생관계였어요. 저 무거운 씨앗이 어떻게 바람 타고 날아갈 거예요? 없을 거예요. 청설모가 바람비가 와가지고 땅 갔다가 땅속에다 막 묻어놓고 겨울에 먹으려고 묻어놓고서 찾아먹는 건 15%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뭡니까? 다 파종한 거죠. 잊어버리고 다 파종한 겁니다. 원래 그게 공생하는 관계인데 사람이 껴들었죠. 사람이 껴들어서 저놈이 간지나는 게 있거든.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럴 뿐이에요. 근데 그 청설모는 딱따구리든 불과 좋아요. 길게 잡으면 보름입니다. 보름만 시켰으면 된다는 얘기고 딱따구리는 이렇게 쥐덫에 홍수 하나 딱 매달아놨죠. 딱 건드는 순간 어떻게 쥐덫이 짜까락 하고서 걸리죠. 이 방법으로 합니다. 쥐덫을 호두나무에다 매달아놓고서 호두를 한 개 딱 미끼로 놓으면은 건드는 순간 그대로 뭐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노하우는 그걸 100% 다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걸린 새들을 50%만 군데군데 제거하고 50%는 남겨놓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이 한강 강변을 막 조깅을 하는데 앞에 이 고기 덩어리 한 120kg, 140kg 나가는 애가 무슨 막 하고 이렇게 뛰어와요. 무서워요? 대낮인데? 안 무섭죠? 쌍놈이 친구가 껴 이거지. 근데 내가 조깅을 하고 있는데 예쁜 아가씨 미끈한 다리가 풀 속에서 쑥 가서 훔쳐나가고 있어. 그럼 어때요? 무섭죠? 왜? 나도 젓고라지가 될까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동물은 육감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뭔지 아세요? 사람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동물이 다 있습니다. 모든 곤충까지 다 있어요. 이게 이제는 이제 자연 농법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박쥐나방이나 이런 것들 막 포집하죠. 그 포충망이 있잖아요. 포충망이 있는데 거기에 식광등 딱 켜놓고서 거기 포집망이 있죠. 싹 걔네들 막 모여. 그럼 휘 가르면서 모이잖아요. 거기다가 안 쓰는 플라스틱 밥그릇이나 깨진 바가지 좀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벌레가 더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이 딱 빠져들었어. 물속에서 있죠. 걔네들이 썩어야 해.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섭취가 삐삐삐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곤충들이 사람이 사람 썩는 냄새를 싫어하듯이 곤충이 곤충 썩는 냄새를 싫어합니다. 근데 안 썩어. 그 수분이 없으면 말라버리죠. 그죠? 그럼 냄새가 안 나. 거기다 수분이 있게끔 바닥에 테이프 바닥 같은 거 놓으면은 거기에 빠지잖아요. 썩는 냄새가 계속 퍼지죠. 벌레가 더 안 옵니다. 이게 생물학적 방제의 시작이에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뭐 나방이나 이런 벌레가 좀 귀찮아. 그러면은 암벌레를 잡아요. 암벌레를 잡아가지고 잡힌 거 중에 뒤에 배부에 꽁다리 두 마리 정도 있죠. 거기를 딱 깝니다. 떼어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뭐 물이나 여러 가지 액체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병에다 딱 넣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네 온갖 숲 벌레들이 다 쫓아옵니다. 그죠? 그럼 얘가 거기서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놈이 다른 암벌레에다가 교배할 기회를 더 뺏어버린 거죠. 그 다음 연도에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생물학적 방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좀 이용해라. 냄새와 모양을 이용해라.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이 고무사랑이는 이거 편합니다. 도저히 뭐 이런 게 안 됐어. 그러면 고무사랑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 수학 시기에 그 물을 조금 어느 정도 채워놔요. 그럼 청설모가 열심히 시도 다니다가 시도 목말리잖아요. 근데 옆에 시냇물에가 생물이 있으면 안 되죠. 막 열심히 다니다가 목말라니까 물 먹으러 딱 뛰어 들어가요. 그런데 뛸 때는 딱 뒷다리가 땅에 닿으니까 잘 뛰어 들어가는데 물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털 때문에 뒷다리가 땅에 안 닿아. 애들이 잠수를 못 배웠어. 그래서 앞다리 막 긋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가장 간단한 거예요. 자, 얘는 15년 된 호두나무였는데 오리종이 왔어요. 여러분들 횟수가 몇 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세를 강하게 키워라 하는 거예요. 오리종벌레는 나무가 수세가 약해지면 온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대 관리, 수분과 양분의 관리를 신경 써서 수세를 좀 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얘가 가요. 이 주변에 막 제초제 뿌리는 흔적이 다 보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얘가 죽어가지. 수확할 때는 이거 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 과일의 진동 수확 기록 있죠. 대추 딸 때 쓰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에 뭐가 있냐면 거기 비닐 수거기라고 있어요. 띵그란 거. 우리 수학 하우스에서 하는 비닐 감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딱 구멍 하나 떼서 나사 하나만 태워놓으세요. 걔를 갖다가 그래서 호두나무에서 딱 끈으로 딱 걸고 끈으로 연결해. 그럼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바뀌죠. 링 하면은 와라라라라 딱 쏟아집니다. 이해되죠? 네? 사람이로 하려고 하면 제가 나갈게요. 예, 과일 진동생. 이런 거 절대 꿈꾸지 마세요. 절대 꿈꾸지 마시고 이런 지랄 무모한 짓을 하면은 조시성 호두나무는요 뽑힙니다. 뽑혀. 그렇겠죠? 쓸모없는 짓 하지 마시고 품종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단위 면역력 생산량은요 이건 좀 우리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화수품종의 장동수종 수분수가 가장 면역력 생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열일한 품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 조합입니다.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연구 자료에서 딱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대조합이고. 자, 여러분 작년에 수매한 거예요. 수매하는데 자, 호두, 복숭아, 오렌지, 커피병 사이즈 좋죠? 그죠? 호두 하나를 잃었습니다. 사람 손 한번 비켜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토질이 훨씬 낮고 기후가 낮기 때문에 열매도 그게 잘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활용을 해가지고 품질 고급화, 세계 시장 호두의 1%의 최고급 시장을 노려야 한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올라갔네? 뭐 그런 얘기고, 우리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소매, 공동선별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모두 돈을 잘 버는 게 돼야 한다. 이거 먼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제가 할게 넘어갈게요. 조직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지역에서는 1억짜리고 광역지구에서는 10억, 20억짜리고 협회에서는 100억, 200억짜리 매년 예산이 잡히는데 돈을 못 써. 그러면 안 되죠. 매년 우리가 써야 되지. 브랜드화해야죠. 복합영어. 호두 나무는 묘목 심어놓은 거 고라니 가서 먹던가요? 안 먹죠. 고라니 절대 호두 나무 이파리 안 뜯어 먹습니다. 왜? 쓰거든.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농법이 가능합니다. 우즈벡에 갔더니 양이 호두나무를 먹으면요, 호두나무가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가만 처음에 이게 뭔 소리요? 한자 문학에서는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잘 생각해보니까 오죽하면 그 양이 호두나무를 갈까 못했어. 풀이 없는 거라. 풀이 없이 굉장히 황폐화가 된 거예요. 뭐 감옥이 들었더니 그러니까 호두나무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일기가 나쁠 때는 호두나무도 죽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염소하고 키워도 안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는 호두나무와 닭하고 같이 키우는 데도 많아요. 지금 그 어린 나무에도 그 달 같은 게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전혀 안 먹는 거 그렇게. 뭐 이제 무조건 조시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박피우도 껍질이 얇은 거를 가시고 뭐 이런저런 하시고. 자, 호주의 색상은 그 참고로만 보십시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확 시기를 결정할 때는요, 수확 시기를 결정할 때는 언제 결정해요? 어떻게 결정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수확해가지고 어디에다 납품할 것인가예요. 호두 가공품을 만들 거다. 호두 분유, 뭐 호두 우유라든가 어떤 그 다음 단계 한다고 하면 때깔이 중요합니다. 미리끼리 해주거나 또 거부작업 해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숙과업 갑니다. 미숙과업. 근데 견도를 할 때는 형피가 싹 금이 갔어. 한 30%가 금이 갔어. 그때 땁니다. 근데 종자용업을 할 때는요, 완숙을 시켜야죠. 늦게 따야 해요, 늦게. 호두의 수확은 한 나무에 하루에 다 따버리죠. 한꺼번에 흔들어 따니까. 그죠? 그 중에서 완숙이 된 놈도 있고 미숙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호두를 먹다 보면 가끔 씁쓸이한 게 나오죠. 걔는 완숙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탄이 좀 더 특정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호두나무에 맛 얘기하는데요. 지랄 싼 얘기하는 거예요. 호두나무 한그루, 똑같은 놈이 한그루에도 맛이 다 다릅니다. 왜? 그날 하루에 다 땄잖아요. 근데 얘는 다 익었고, 얘는 덜 익었고, 얘는 틀립니다. 그죠? 평균치에서 이익이 나오는 거죠. 잠깐만요. 넘어갈게요. 좀 끝나고서 질문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서 호두막 하는 거, 이런 가루떼기 나오면 어떨 거예요? 앞에 빵집에 갖다 팔 거구만. 아니 막 드시고 이렇게? 저는 이런 후시행위도 있죠. 이런 실험포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집단화되고 조직화되잖아요. 저 실험포도 찌끄레기도 어린애기 이웃이 그렇죠. 갈아야 하니까. 아니면 호두분유 같은 거 만들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거고. 뭐 이런 거는 넘어가요. 지금 이런 거 뭐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학자가 될 건 아니잖아요. 미라마터 저는 소금은 뿌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네에 한두발 근처에 있죠. 가끔 하천 정비하는 사업 있잖아요. 또랑치고 하는 거 있죠. 그 흙은 잘 받으세요. 그건 과원에다가 엄청난 친정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라마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저수지 뭐 이렇게 준설하거나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거 많이 받으세요. 그건 완전 살아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게 많다. 뭐 심지어는 좀 바닷가에 그뭐 뻘흙 갖다가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바닷가 흙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천변흙은 엄청 열렸습니다. 제가 저쪽 자원에서 하우스 농사인데 그 천변흙 받은 거기는요 막 기러기가 빠글빠글해요. 거기다 고추 농사했는데 그 천변흙 켰던 데 있잖아요. 거기는 고추가 옆에 그에 한 두세 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지렁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분변수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천변은기 분선토는 진짜 쓸만하더라 그런 거예요. 뭐 방어물질 이건 뭐 나중에 인터넷으로 해주고 그런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짜증나죠. 근데 여기 이거 보여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이 아줌마 하나가 1년에 15억을 합니다. 이 아줌마 1년에 호두 과원 호두 농장으로 한국이요? 네? 한국.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1년에 15억이면요 한국으로 따지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저 당시 지금 되니까 한 3배로 하면 거의 45억 정도 됩니다. 넘어가고 여러분들 이제 솔직한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귀농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죠? 부탁드리는데요. 농사에 종사하시려고 하면 귀농하지 마세요. 50% 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착하시는 50% 있잖아요. 그분들도요. 그 자식 새끼들이 와서 그거 물려받을 생각들 별로 없어요. 그럼 어디에 기회가 있느냐? 조직화하십시오.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가셔서 동네 리더들이 되셔서 동네 조합과 법인, 당목반 뭐 이런 걸 활동을 하시면서 조직화하시면 거긴 기회가 있습니다. 엄청 큰 기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여기서 법인회사 형태를 하면서 저 빨리 보고 있는 저 직원들 있잖아요. 저 직원들이 사실 저의 희망이고 저는 사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빵을 5만 병 해놓으면 뭐해. 앞으로 50만 병 하면 뭐해. 그 농사 질 사람 없으면. 그죠? 그러나 뭐 법인화라든가 당목반이든 조직화, 규모화, 경영화를 해놓으면은 계속 이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서 그걸 잘 보면 자본과 노동력과 기회가 모이면은 큰 투자의 가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 민주농업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조합이나 뭐 이런 데서 뭐 1대1 내가 농사 이 사람이 2,000평 이 사람이 2만 평 이 사람이 20만 평이 있는데 무조건 다 1대1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안 돼. 지분, 자본농업이죠. 2,000평 2,000평이 지분 2만 평 2만 평이 지분 모여가지고 공동화 규모화를 해내야 미래 농업이다. 이런 농업에 저는 이제 뭐 자본사회의 뭐 법인 중심의 주주 농업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농업을 해야만이 미래에 기회가 있다. 농업에는 농사에 종사하면 필요가 필요 없다. 농업 경영을 하려면 내려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거 지금 여기서 예전에는 공산주의 농업 있죠. 그때 뭘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농업을 했더니 애들이 일을 안 해. 딱 막혀도 나한테 배당해 주면 똑같거든. 그죠? 근데 민주농업에는 뭐가 나왔어요? 우리 민주농업 여기 지금 농협조합이 있는 뭐 생명이 다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왔어? 오류가 나왔습니다. 어떤 오류? 사실은 나 천평농사 짓는 사람은요 조합이 어떻게 들어가는 관심도 없어. 투표 때 저기가 막걸리 하는 자 사주면 이것만 해준 것 뿐이지 실제 농업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표를 갖다가 이용한 거죠. 그게 오류였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노동력과 자본과 이게 합쳐진 법인화, 주주화 농업이 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한테 참고를 해보세요. 저희는 사실은 농업의 10차 산업을 갔습니다. 여러분한테 책도 팔아먹고 이렇게 쪼작쪼작 걸리면서 여러분한테 교육비도 받아먹고 이 나쁜 놈 새끼죠. 근데 이거 10차 산업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생산만 생각하지 말고 가공, 유통 모든 걸 다 가셔야 하는데 그게 혼자서 어떻게 다 해. 여러분 귀농교육 가면 항상 얘기하죠. 뭐 인터넷 마케팅이었다고 여러분이 생산해서 멈추지 말고 뭐 1차와 2차가 이거 3차 해서 6차 산업을 이루어라 하죠. 그 얘기를 다시 딱 핵심만 찍어보면요. 네가 생산해서 새끼야. 네가 팔아먹어 새끼야. 우리 몰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혼자서 가능합니까? 새벽같이 농장에 가서 일하고 그러고서 밤중에 와서 인터넷을 팔고 그거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화 그리고 분업화, 규모화 그래서 농기계의 공유화 자동차만 타다나 이런 걸 공유화가 아니라 농기계, 농업의 공유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지역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회사에서 해외 나갔듯이 그 모델 삼아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물어보시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농촌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습니다. 저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년 전에 제가 귀농할 때는 땅 그 1,400평 그거하고 컨테이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8년 지났는데 작년에 매입한 땅만 5만 평이라니까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못 잡니다. 이거 얘기해요. 아까 천평에서 제가 얼마나 나온다 했어요? 천평에서 막 잘하는 1억 6천도 나와요. 농담 거짓말 같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할까봐 나 5kg만 보세요, 5kg만 보세요 얘기해요. 무조건 무조건 나오니까 적게 나온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네. 그래도 천평에서 4천만 원 나오잖아요. 매년 엄청난 수익입니다. 엄청난 수익. 변호사 져가지고요. 얼마 나와요? 맞죠? 2,000평만 치면요. 연봉 1억 받으려고 삼성, 현대 연봉 1억 받으려고 하면요. 뭐 떨어져야죠. 뭐 빠지죠. 다 해보셨잖아요. 농업에 호두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에 약 45일의 노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잡은 거예요. 45일. 즉 2달 정도 노동하고서 이런 연봉 받는 거 참 쉽습니다. 참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우리는 뭐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농장 저기 신성리고요. 신성리 이거 지금 하고 있던 거 여기 이제 은산 가공리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우즈벡에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호두 파종하고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